나는 종종 이런 극단적인 상상을 한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뤄온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대저택도 없고 기업의 수십 년 성과도 없고 통장에는 몇백억은커녕 단 몇만 원만 남아있다. 사회적 지위도 인맥도 명예도 모두 지워지고 나는 다시 25살 청년으로 돌아가 서울 변두리의 눅눅한 단칸방에 누워있는 것이다. 다음 주 월세를 내야 하는데 지갑 속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학자금 대출만이 무겁게 어깨를 누르고 있다. 그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젊은이들이 내게 묻는다. 회장님이라면 단숨에 부자가 되는 비법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레버리지를 크게 걸고 투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투자라고. 투자는 자본의 게임이다. 돈이 돈을 벌고 자본이 자본을 불리는 구조다. 당신에게 자본이 없다면 결국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도박보다 위험하다. 나는 평생 동안 가진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하루는 천재가 된 듯 기뻐하다가 다음날은 몇만 원 잃었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원금이 적으면 작은 변동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흔들린 마음은 반드시 잘못된 결정을 부른다. 그래서 나는 25으로 돌아가도 결코 투자라는 단어부터 꺼내지 않을 것이다. 복리, 자산 배분, 금융지식 모두 나중 이야기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이 자본이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돈이 없다면 나 자신이 자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다수는 화려한 기술을 배우거나 인맥을 만들거나 혹은 유행하는 일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단연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확실성을 파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세상을 찬찬히 돌아보라.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너무 많고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더 많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셀 수도 없다. 이 세계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은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다.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다. 누구도 시키지 않아도 제 시간에 일을 끝내고 하겠다고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며 맡은 업무는 누구도 재확인할 필요 없을 정도로 완성도를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조직에서도 단번에 각인된다. 나는 25으로 돌아간다면 편의점 계산대를 지키는 일이라도 사무보조라도 공장에서 작은 파트를 담당하는 일이라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단 하나의 철칙을 세울 것이다. 내가 맡은 일은 반드시 기한 전에 끝낸다. 내가 한 약속은 천둥이 쳐도 지킨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혼란이 멈추고 질서가 세워진다.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촌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창의성, 감각, 트렌드 같은 단어를 더 좋아한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은 잘 안다. 조직은 결국 신뢰로 돌아간다는 것을. 신뢰는 비즈니스의 가장 첫 번째 원리이자 모든 성과의 근원이다.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고 중요한 일을 맡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 신뢰는 자본보다 강하고 실력보다 지속적이다. 돈은 잃을 수 있고 실력은 시대에 뒤처질 수 있지만 한번 구축된 확실성이라는 평판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오르는 자산이다. 나 이병철이 처음 기업을 세울 때 나에게는 자본도 인맥도 시장도 없었다. 오직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 맡기면 적어도 약속은 지킨다는 믿음을 주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 작은 신뢰가 쌓여 큰 거래가 들어오고 큰 거래가 더 큰 신뢰를 만들고 마침내 사업의 기반이 되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맨손으로 시작한다면 당신의 첫 번째 원금은 통장 속 돈이 아니다. 당신의 신뢰도다. 이것이 바로 내가 다시 25으로 돌아가도 가장 먼저 시작할 단 한 가지 확실성을 팔아 첫 번째 자본을 만든다. 확실성을 파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 비로소 당신은 보이지 않는 첫 번째 자본을 손에 쥐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자본이라 하면 통장에 찍힌 숫자, 토지, 설비 혹은 기술 같은 것을 떠올린다. 그러나 사업을 일으켜보고 사람을 오래 다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본은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을. 신뢰는 돈처럼 사라지지 않고 기술처럼 낡지 않으며 권력처럼 기울어지지 않는다.
신뢰는 사람의 마음에 축적되며 한번 축적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나는 젊은 날부터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일을 맡든 나는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명령했다. 사람들에게 너를 예측 가능한 존재로 각인시켜라. 기업은 예측 가능한 사람을 좋아한다. 고객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한다. 파트너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곧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뜻이며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곳에 가장 먼저 자본이 흐른다. 이것이 경제의 기본이다. 확실성은 단순히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실행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다루는 모든 일의 본질을 꿰뚫고 결과를 관리하려는 태도로 이어져야 한다. 예컨대 누군가가 언제까지 이 일을 끝낼 수 있나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도요,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 나는 늘 언제까지 가능합니다. 그 대신 이런 위험이 있고 이런 대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라고 답했다. 이 차이가 바로 확실성을 파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갈라놓는다. 전자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결과를 통제하며 책임을 통제한다. 후자는 상황에 휘둘리고 운에 의존하고 책임을 남에게 미룬다. 조직은 이 차이를 본능적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확실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더 큰 일을 맡긴다. 나는 기업을 키우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다. 지능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도 있었으며 기술이 탁월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딱 한 부류였다.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들은 가장 먼저 승진하고 가장 좋은 자리에 배치되고 누구보다 많은 기회를 얻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재능이 성공을 만든다. 그러나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다. 성공을 만드는 건 재능이 아니라 신뢰의 양이다. 재능은 개인의 능력이고 신뢰는 타인이 부여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타인이 부여한 힘만큼 강력한 자본은 없다. 확실성은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바로 평판의 복리 효과이다. 돈의 복리는 누구나 알지만 평판의 복리는 대부분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신뢰를 얻는 일은 없다. 대신 아주 작은 신뢰가 쌓여 거대한 장벽을 세운다. 한 번의 정확한 약속 준수, 한 번의 책임 있는 보고, 한 번의 꼼꼼한 검토, 한 번의 사소한 배려. 이 작은 조각들이 쌓여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든다. 기업은 언제나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나는 회사를 경영하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지켜보았다. 실패한 프로젝트보다 더 위험한 것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프로젝트였다. 책임 없는 프로젝트는 방향을 잃고 비용이 새고 시간이 흐르고 결국 조직 전체를 지치게 한다. 반대로 내가 확실성을 가진 사람에게 맡긴 프로젝트는 규모가 작든 크든 언제나 흐름이 달랐다. 그들은 문제를 감추지 않고 모르는 것은 묻고 위험은 선제적으로 통제하며 스스로를 관리한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체의 성패가 달라지는 장면을 나는 한두 번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보았다. 그래서 나는 단언한다. 25에 내가 가난과 빚으로 시작한다 해도 확실성만 있으면 누구보다 빠르게 신뢰라는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이 자본은 현금보다 강하다. 현금은 쓸수록 줄어들지만 신뢰는 쓸수록 불어난다. 신뢰는 당신을 향한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다. 회사가 당신에게서 안도감을 느끼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게 더 좋은 자리를 주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기고 더 많은 보상을 부여한다. 이것이 바로 확실성이 만들어내는 첫 번째 레버리지다. 자기 노력 이상의 결과를 끌어당기는 힘. 이제 확실성을 통해 첫 번째 씨앗 자본을 만들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춘다. 신뢰를 얻고 안정적인 자리를 얻고 그 자리에서 소박한 안정을 꿈꾼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맨손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성 위에 또 하나의 층을 쌓아야 한다. 이 층은 당신을 단순한 신뢰자에서 독점적 전문가로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당신의 시간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다. 확실성을 통해 첫 번째 자본을 쌓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향해 신뢰를 보낸다. 그러나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한다. 나는 이제 인정받았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지금부터다. 신뢰는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니다. 신뢰는 당신을 무대 위에 세우는 역할을 할 뿐, 불을 이루는 결정적 힘은 따로 있다. 그것이 바로 전문성, 다시 말해 대체 불가능한 능력이다. 이 능력이 없으면 당신은 언제든지 누군가로 대체될 수 있으며, 대체 가능한 사람은 결코 큰 불을 손에 넣지 못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원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많이 알고 두루두루 잘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업의 세계, 경쟁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발상이다.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도 핵심이 될 수 없다. 회사는 그런 사람을 편하게 여기지만 결코 높은 값에 사지 않는다. 반대로 어떤 분야에서든 한 영역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이 파고든 사람이 있다면 조직은 그 사람에게 의존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전문가가 갖는 힘이다.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결심, 반복, 분석, 개선의 순환을 끝없이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코드나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전문가가 될 수 없다. 전문가의 태도는 단순하다. 이 일은 나 아니면 안 된다. 이 문장을 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나는 법률 쪽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단순히 일을 잘 처리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영역을 정복하고 싶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출근했고 더 늦게 퇴근했다. 문장 하나, 조항 하나, 판례 하나라도 빼먹지 않기 위해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다. 남들은 그저 문서를 작성했다면 나는 그 문서가 쓰이는 맥락, 목적, 상대방의 의도까지 파고들었다. 이런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은 눈에 띄는 보상이 없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차이가 극명해졌다. 사람들은 법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가 아니라 이병철에게 물어보자고 말하곤 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전문성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에 대한 집착의 문제다. 전문가는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다. 전문가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판단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을 질 수 있는 판단을 내리는 사람만이 진짜 전문가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전문가에게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든 이런 수준의 판단력을 갖춘다면 당신의 시간 가치는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시급이 아니라 의사결정 단위로 돈을 벌게 된다.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서 또 다른 착각을 한다. 전문가가 되려면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수천 명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다. 전문성을 만드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선택이다. 남들이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선택, 남들이 적당히 하는 일을 끝까지 완성하는 선택, 남들이 포기하는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선택,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능력은 더 이상 직원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의 핵심 축이 된다. 나는 삼성이라는 기업을 키우면서 특정 분야에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꾸는 장면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 어떤 공장의 수율이 1% 오르지 않아 모두가 고민할 때 한 엔지니어가 오류 패턴을 밤새 분석해 결국 문제를 해결했다. 누가 봐도 아주 작은 개선이었지만 그 변화는 수십억의 매출을 끌어왔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사업을 움직이는 축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것이 전문가가 가지는 무서운 영향력이다. 조직은 그들을 절대 놓지 않으려 하고 시장은 그들에게 높은 값을 친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시간은 늘 값이 싸다. 같은 8시간을 일해도 어떤 사람은 수십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수십억을 만든다. 차이는 재능이 아니다. 대체 가능한가, 대체 불가능한가의 차이다. 나는 다시 25으로 돌아가도 누구보다 깊이 파고들고 누구보다 더 오래 버티고 누구보다 더 정확히 사고할 것이다. 그 깊이가 나를 전문가로 만들고 전문성이 나를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확실성은 사람들에게 나를 신뢰하게 만든다. 전문성은 사람들에게 나를 필요하게 만든다. 신뢰가 나에게 기회를 가져다 준다면 전문성은 그 기회를 권력으로 바꿔준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 단계를 쌓은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 곡선은 직선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다. 전문성을 갖추기 시작하면
당신은 조직 안에서 서서히 특별한 위치로 이동한다. 신뢰를 쌓는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지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그저 안전한 수준을 넘어 없으면 조직이 멈추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곧 가격을 정하는 힘, 즉 프라이싱 파워의 시작이다. 기업을 운영하며 나는 수없이 경험했다. 사람은 모두 많아 보이지만 진짜로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시장은 그런 사람에게 2배가 아니라 20배, 100배의 값을 치른다.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느끼는 답답함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된다. 왜 나의 시간 가치는 오르지 않는가?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당신의 시간을 대신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누구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몇 달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당신의 시간은 값싸다. 조직은 당신에게 더 많이 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뀐다. 기업은 당신을 잃지 않기 위해 더 높은 보상, 더 높은 직급, 더 많은 권한을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가 만들어내는 가격의 힘이다. 하지만 전문성이 자동으로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문성은 전략적으로 드러낼 때 비로소 자산이 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어떤 일을 맡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일은 조직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누구의 비용이 절감되고 누구의 시간을 절약하며 누구의 성과가 개선되는가? 전문성을 단순히 기술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사람은 절반만 이해한 것이다. 진짜 전문성은 조직의 핵심 자원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은 더 이상 직원이 아니라 축직이 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많이 보았다.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였지만 누구보다 설비의 패턴을 깊게 이해해 고장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사람. 재무팀의 일원이었지만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비용 누수를 찾아 회사의 손익구조를 바꾼 사람. 법무팀 직원이었지만 복잡한 계약 구조를 누구보다 명확히 해석해 프로젝트 전체의 리스크를 줄인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조직의 중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절대 값싸게 머물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회사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사업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은 절반만 맞다. 회사는 특정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어떤 사람이건 대체 불가능해지는 순간 그의 협상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사를 떠나면 회사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나는 여러 사업을 하면서 이런 장면을 수십 번 보았다. 뛰어난 인재 한 명이 회사를 떠나는 순간 생산성은 떨어지고 사고가 늘고 결정을 내리는 속도가 느려졌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결코 싸게 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큰 역할을 맡겼고 더 큰 보상으로 붙잡았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원리다. 희소성 있는 자원은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 당신이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내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독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나의 전문성은 회사의 어디에서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급격히 상승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도 있다. 전문성을 갖춘다고 해서 자동으로 높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 즉 평판 관리가 중요하다. 나는 평생 동안 사람을 평가하면서 가장 높게 보는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스스로의 일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전문가란 자기 일을 쉽게 말하는 사람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 기술적 용어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은 진짜 전문가가 아니다. 조직이 전문가를 인정하는 순간은 그 사람이 왜 이 일이 중요한지, 왜 자신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때다. 나는 경영자로서 항상 이런 인재들의 마음이 같다. 말단 직원에서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깊게 파고들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사고하고 누구보다 꾸준히 태도를 지킨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의 시간 가치를 올렸다. 그들은 회사의 비용을 줄였고 매출을 늘렸고 리스크를 낮췄다. 이것이야말로 기업이 돈을 지불하는 이유다. 25세 나에게 돌아간다면 나는 다시 깊이를 선택할 것이다. 넓이가 아니라 깊이다. 다재다능한 평범함이 아니라 단 하나의 압도적 능력이다. 깊이를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반드시 살아남는다. 위기가 와도 기술이 변해도 구조가 흔들려도 핵심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자리를 찾는다. 그리고 그 깊이는 언젠가
이런 힘을 가져다 준다. 내 시간을 내가 가격 매길 수 있는 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전문성을 통해 조직 안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수입은 늘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시점에서 무너진다. 전문성이 조금 생기고 연봉이 조금 오르면 그들은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섰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소비로 자신을 증명하려 든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보며 확신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많지만 돈을 지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부는 벌기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에서 무너진다. 나는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을 세지 않게 하는 능력이 먼저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24시간 수천 개의 머리가 당신의 지갑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 마케팅, 할부제도, 과시욕구,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번 돈을 다시 시장으로 흘려보내도록 설계된 구조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해자가 없다면 물은 빠져나가고 결국 저수지는 절대로 차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젊은 시절부터 누구보다 냉정하게 소비를 다뤘다. 사람들은 나를 인색하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소비를 줄인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사들인 것이었다. 부자가 되는 과정은 마치 댐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다. 초기에는 물이 거의 차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수문을 열어버린다. 작은 성과가 생기면 곧바로 소비로 보상하려 한다. 이것이 중산층이 평생 중산층으로 머무는 이유다. 물이 차오르기 전에 흘려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댐이 찼을 때 수문을 열면 그 에너지는 폭발적이다. 그 폭발적 에너지가 바로 부의 전환점이다. 젊은 시절에 내가 다시 25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동일한 두 가지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이다. 첫째, 빚을 삶에서 철저히 추방하라. 나는 평생 동안 집을 마련할 때 일부 대출을 제외하면 거의 어떤 빚도 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대출을 레버리지라고 착각한다. 물론 자본이 이미 충분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이 없는 사람에게 빚은 레버리지가 아니라 구속이다. 빚을 지는 순간 당신은 자유를 잃는다. 상사의 부당함을 참아야 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도 시도할 수 없고 잠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며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조차 할부가 남아서 뒤로 물러선다. 빚은 당신의 현재를 파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파는 행위다. 젊었을 때 이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발목이 잡힌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빚을 지지 않겠다. 그 어떤 체면을 위해서도. 남들이 비싼 옷을 입고 새 차를 사고 화려한 곳을 다니며 스스로를 증명할 때 나는 조용히 나의 자유를 지켰다. 눈앞의 작은 우월감보다 장기적인 독립이 훨씬 더 값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돈을 병사로 바라보라. 많은 이들은 돈을 사용권으로 본다. 돈이 생기면 무엇을 살 수 있을지부터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로 생각했다. 돈은 병사다. 소비는 병사를 죽이는 일이다. 100만 원은 100명의 병사이고 1000만 원은 1000명의 병사다. 그 병사들이 전장에 투입되면 더 많은 병사를 잡아온다.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증식 기회를 잃는 것이다. 이 개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20살 중반에 쓰는 100만 원은 단순히 100만 원이 아니다. 20년 뒤에는 1000만 원이 되고 30년 뒤에는 2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된다. 그 커피 한 잔, 그 명품 하나, 그 여행 하나가 사실은 미래의 선택권을 줄이는 행위다. 나는 젊은 날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다. 나는 내가 가진 병사들을 절대로 의미 없는 전투에 소모시키지 않겠다.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소비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진짜 부자는 돈의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며 숫자가 쌓이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다. 나 또한 그랬다. 남들은 새 차의 향기에 기뻐할 때 나는 통장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며 더 큰 기쁨을 느꼈다. 그 숫자들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미래에서 나를 지키는 방패였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를 줄이고 빚을 멀리하며 돈을 병사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은 하나의 체질을 만든다. 부자의 체질. 이 체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다.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지키는 능력이 결합한 상태. 이 상태에 도달하면 인생의 다음 단계,
즉 자본을 불리는 단계로 넘어갈 자격이 생긴다. 돈을 벌고 돈을 지키는 체질을 만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긴다. 통장 숫자가 조금씩 늘고 빚이 없으며 소비가 줄어들고 전문성은 깊어지고 신뢰는 무겁게 쌓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또다시 멈춘다. 이유는 단 하나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너무 더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부를 직선적으로 이해한다. 1년 일하면 1의 성과, 5년 일하면 5의 성과, 10년 일하면 10의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법칙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부가 쌓이는 구조는 직선이 아니라 지수함수다. 처음에는 거의 변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상승한다. 나는 이 지점을 임계점, 즉 임계라고 부른다. 임계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는 거의 늘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그 지점을 넘으면 그 뒤로는 돈이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초기에 더딘 성장에 조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더욱 절제하고 집중하고 축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하는 구간에서 내가 가장 열심히 버텼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임계점을 넘기기 전 당신이 겪게 되는 기간을 나는 지루한 지대라고 부른다. 이 시기는 정말로 견디기 어렵다. 남들은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당신은 숫자를 쌓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다. 친구들은 새 차를 뽐내는데 당신은 여전히 중고차를 타고 다닌다. 동료들은 주말마다 소비하며 스트레스를 풀지만 당신은 또 한 번의 저축을 선택한다. 이 시기를 버티지 못하면 절대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고통은 나중에 자유를 사기 위한 비용이다. 자유는 원래 값비싼 것이다. 누구나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를 위해 희생을 감내할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시간과 삶을 누군가에게 종속된 채 살아간다. 임계점을 넘기기까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진실이 하나 있다. 부의 성장은 처음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처음 100만 원을 모으는 게 가장 어렵고 처음 1000만 원을 모으는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다. 하지만 1억을 넘기면 그것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 돈이 일정 규모를 넘어가면 일하지 않아도 돈이 움직인다. 이때부터 당신은 더 이상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자본소득자가 된다. 나는 초기 삼성의 모습도 같았다고 기억한다. 작은 상점에서 비누와 설탕을 팔던 시절 하루하루의 수익은 미미했다. 그러나 품질을 지키고 신뢰를 쌓고 작은 성공을 축적해 나가자 어느 순간부터 시장에 눈이 달라졌다. 그리고 갑자기 기회가 끊임없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임계점을 넘은 것이다. 이 임계점을 넘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바로 지속성, 즉 계속하는 힘이다. 천재성보다 창의성보다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속성이다. 왜냐하면 임계점 앞에서는 천재도 좌절하고 성급한 사람은 포기하고 게으른 사람은 방향을 잃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늘 강조했다. 임계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당신의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숫자와 경제 법칙이 증명해주는 사실이다. 자본은 일정 규모 아래에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전문성도 일정 깊이 아래에서는 빛나지 않는다. 신뢰 또한 일정 기간 아래에서는 평가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준을 넘는 순간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는 노력 일의 결과십이 따라온다. 이 지점이 바로 부의 폭발 구간이다. 임계점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급함이다. 사람들은 조금만 성장하면 곧바로 소비로 보상하려 하고 조금만 성공하면 곧바로 태도를 느슨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성급함은 임계점 도달을 무기한 연기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다. 부는 서두를수록 멀어진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아직 아니다. 아직 만족할 때가 아니다. 아직 열매를 건들 때가 아니다. 이 절제가 나를 임계점까지 끌고 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다. 임계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누구도 당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가족은 당신이 너무 아낀다고 말할 것이고, 친구는 당신이 재미없다고 말할 것이고, 동료는 당신이 지나치게 원칙적이라 말할 것이다. 그러나 임계점을 넘긴 뒤에는 모든 평가가 바뀐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존중하고, 당신의 절제를 비웃던 사람들은 부러워하게 된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된다.
부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다. 임계점을 넘기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변화들이 하나둘 형태를 드러낸다.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는 과정을 마치 성취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부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전까지의 축적은 보이지 않을 뿐 결코 멈춰 있지 않다. 임계점을 넘는 순간 돈은 더 이상 내가 벌어야 하는 돈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자본으로 성격이 바뀐다. 이 변화는 매우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인 힘으로 일어난다. 처음에는 통장 잔고가 조금씩 빨라지는 정도로 보인다. 어느 날 문득 계산해보면 예전에는 1년 동안 모으던 금액이 이제는 몇 달 만에 쌓인다. 더 시간이 지나면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만에 쌓인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점에 도달하면 몇 주가 아니라 며칠 만에 쌓인다. 이것이 바로 부의 기하급수적 증가 구조다. 나는 삼성의 성장 과정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목격했다. 초창기에는 비누 한 장, 설탕 한 봉지를 팔아 모은 작은 이익들이 보잘것없어 보였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고 재투자를 멈추지 않고 신뢰를 잃지 않는 경영을 이어가자 어느 순간부터 자본은 스스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시장이 우리를 밀어주는 힘이 더 컸다. 자본이 일하는 자본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이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원리가 있다. 바로 자본의 속도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결정적 차이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속도다. 가난한 사람의 돈은 머무른다. 버는 족족 써버리고 소비를 통해 사라진다. 그러나 부자의 돈은 순환한다. 일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일하며 몸집을 키운다. 나는 25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돈이 머물게 하지 마라. 돈이 돌게 만들어라. 돈이 도는 구조를 만드는 첫 번째 원리는 저축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은 남는 돈을 만들고 그 남는 돈이 죽지 않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면 자본이 쌓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축은 자본의 씨앗일 뿐이다. 씨앗은 심어야 자라고 관리해야 자라며 시간을 견뎌야 나무가 된다. 단순히 통장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씨앗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젊은 시절부터 매우 명확하게 원칙을 세웠다. 남는 돈은 반드시 나를 대신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은 투자하라는 뜻과는 조금 다르다. 투자는 임계점을 넘긴 뒤 시작해야 한다. 그 전까지는 당신의 돈보다 당신 자신이 먼저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계점을 넘긴 뒤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이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한다. 하루 24시간,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 이 시간을 넘어서는 방법은 단 하나. 당신의 돈이 당신 대신 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팔지 않는다. 시간을 사거나 시간을 무력화시키거나 시간을 분리한다. 자본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자본은 밤새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쉬지 않고 순환한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가진 가장 무서운 힘이다. 그러나 돈이 스스로 일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투자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돈의 흐름이 구조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지출은 최소화되어 있고 소비는 통제되고 빚은 없고 전문성은 높아지고 신뢰는 축적되어 있으며 기회는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완성되면 비로소 자본은 주인을 닮는다. 당신의 성향, 당신의 사고방식, 당신의 원칙을 그대로 반영해 움직인다. 절제하는 사람의 돈은 조용히 자라고 성급한 사람의 돈은 조급하게 사라지며 원칙 있는 사람의 돈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탐욕적인 사람의 돈은 결국 폭발한다. 나는 항상 말했다. 자본은 주인을 따라간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철저한 현실이다. 돈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래서 임계점을 넘은 뒤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 이 시점부터는 돈이 더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 하나가 성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25의 나에게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젊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조언을 남긴다. 부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던 숫자가 갑자기 커지면 누구나 들뜨기 마련이다. 그러나 바로 그 들뜸이 부를 무너뜨린다. 임계점 이후에는 절제가 더 중요하고 구조가 더 중요하고 원칙이 더 중요하다. 부의 기하급수적 성장은
절제와 구조라는 토대 위에서만 지속된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순간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일하지 않아도 돈이 줄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 부자의 세계로 진입했다는 조용한 선언이다. 임계점을 넘기고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곧장 투자라는 단어에 손을 댄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투자는 돈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투자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로 결정된다. 그리고 그 태도는 단 한 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 기다림.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전쟁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투자를 저격에 비유한다. 저격수는 99%의 시간을 움직이지 않으며 단 1%의 순간에 방아쇠를 당긴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반대로 기관총을 난사하는 병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쏘지만 대부분은 헛발질이며 탄약만 빠르게 소모된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기관총병처럼 투자하기 때문이다. 나는 25세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기회는 많지 않다. 그러나 올 때는 누구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 1. 기다림의 힘.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언제 사는가가 아니라 언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에 나이싱이 없다. 시장이 오르면 조급하고 시장이 내리면 공포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고 팔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돈을 잃는다. 나는 경영하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왔다. 사업 확장의 기회를 기다릴 때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움직이지 않았다. 시장이 열광하는 시기에는 항상 뒷걸음질 치며 관망했다. 반대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순간에는 침착하게 움직였다. 투자의 본질은 맞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다. 훌륭한 저격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총을 쏘지 않는다. 훌륭한 투자자 역시 대부분의 시간을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2. 확률이 압도적으로 기울어진 순간을 기다려라. 기회를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기다림의 목적은 단 하나, 확률이 극단적으로 기울어지는 순간을 잡기 위해서다. 나는 투자를 이렇게 정의한다. 바보도 맞힐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기회. 시장에는 가끔 이런 기회가 온다. 기업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거래되는 순간. 시장 전체가 공포에 잠겨 아무도 주식을 원하지 않을 때, 경제 위기로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눌렸을 때, 이런 상황은 모든 진지 내 사람의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 기다린 사람, 현금을 지킨 사람은 그 순간 과감하게 움직인다. 저격수는 목표가 완벽히 보이는 순간 망설이지 않는다. 내 삶에서도 그런 기회들이 있었다. 경제 위기, 산업 전환기, 기술 전쟁, 남들이 머뭇거릴 때 나는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확률이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순간 나는 방아쇠를 당겼고 그 선택들이 결국 회사를 그리고 나라의 산업을 바꾸었다. 3. 분산은 부자가 되기 위한 전략이 아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분산은 부자가 되기 위한 전략이 아니다. 부자가 된 뒤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다. 돈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10곳에 나누어 투자하면 어느 한 곳에서 수익을 얻어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한 곳에서 강력한 확신을 가진다면 집중하는 것이 맞다. 물론 이는 감정적 집중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어야 한다. 나는 어떤 산업이든 뛰어들기 전에 수십 번, 수백 번 구조를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확신이 생기면 나는 결코 작은 규모로 움직이지 않았다. 물론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다면 그 판단은 시장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한다. 4. 현금은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기회의 토대다.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불안해한다. 인플레이션이 돈을 갉아먹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말한다. 현금은 당신의 권리다. 폭락장에서 싸게 사들이는 권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움직일 수 있는 권리. 현금을 가진 사람은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현금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시장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자신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고 시장의 공포를 자신의 기회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5. 행동보다 무행동이 수익을 만든다. 나는 평생 동안 행동하지 않아서 번 돈이 훨씬 많았다. 사람들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시장을 이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정보를 탐지 않고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지엽적인 변동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기다리고 기회를 관찰하고 때가 오면 크게 쏘고 그 후 다시 기다린다. 투자는 끊임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순간에 단 한 번 크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투자는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돈이 스스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투자에서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오직 당신의 확신이 극대화되는 단 한순간에 결정된다. 그때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사람이 부의 주인이 된다. 임계점을 넘고 투자라는 무기를 다루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진실이 하나 있다. 부는 돈에서 오지 않는다. 부는 사고스카에서 온다. 돈은 사고의 결과이며 사고는 평생 학습의 산물이다. 그래서 나는 평생 동안 스스로를 학습 기계라고 불렀다. 나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책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배우지 않는 것이 노쇠함의 시작이라고 믿었다. 나는 삼성이라는 회사를 키우는 동안 수천 번 위기를 겪고 수천 번 판단을 내려야 했다. 그때마다 나를 지켜준 것은 재능도 아니었고 순발력도 아니었다. 지식의 구조였다. 1. 지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를 붙여 커진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는 것처럼 지식도 복리로 쌓인다. 하루 한 문장을 배우는 사람과 하루 한 시간을 배우는 사람의 차이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만들어진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오늘 조금 더 똑똑해지기 위해 어제보다 조금 더 배워라. 이 단순한 원칙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꿨다. 지식이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문제를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본질을 더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으며 위험을 더 빨리 감지할 수 있고 기회를 더 빨리 포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복리 효과다. 2. 넓게 배우지 말고 구조를 배워라.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암기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나는 공부를 이렇게 정의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 원리를 이해하면 수천 개의 정보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외워도 실전에서 쓸 수 없다. 나는 경영을 하며 3가지 학문을 평생 붙들었다. 역사. 어떤 현상도 역사에서 반복되기 때문이다. 경제학. 자본의 흐름을 읽기 위함이다. 심리학. 시장과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이 3가지가 모여 사고의 격자, 멘탈, 모델 그리트가 된다. 사고의 격자를 가진 사람은 문제를 다르게 본다. 같은 정보를 보아도 누군가는 그저 사건으로 보지만 누군가는 그 뒤에 구조를 본다. 구조를 보는 사람이 결국 부를 지킨다. 3. 세상에서 가장 비싼 능력, 판단력. 나는 삼성의 회의석에서 수없이 느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 부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에게 간다. 판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판단력은 다음의 반복으로 만들어진다. 배우고, 생각하고, 실패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생각하고, 이 과정을 10년, 20년 반복하면 어느 순간 당신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보게 된다. 남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위험의 크기보다 기회의 크기를 먼저 계산한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사고의 체력이다. 4. 배우지 않는 순간 사고는 퇴화한다. 사람들은 몸이 늙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사고가 늙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사고가 늙는다는 것은 2가지를 의미한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방식만 반복하며 자신을 정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나는 회사에서 임원들에게 종종 말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회사는 무너진다. 인정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배우려는 태도는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생존력을 강화한다. 배움을 멈춘 조직은 매우 빠르게 뒤처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공부하지 않는 순간부터 사람의 판단은 점점 흐려지고 감정이 판단을 대신하고 두려움이 결정을 지배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다. 5. 학습은 불을 만드는 에너지다. 25세 나에게 돌아간다면 나는 다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아직 벌지 않은 돈이 아니라 아직 채워지지 않은 머리다. 책은 가장 값싼 투자이며 사고는 가장 비싼 자산이다. 배움은 즉각적인 보상이 없지만 10년 후, 20년 후 삶 전체를 바꾼다.
나는 어느 기업을 인수할 때도 먼저 그 산업의 책을 수십 권씩 읽었다. 내가 모르는 산업에 뛰어드는 것은 도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운 뒤 움직이면 그것은 전략이 된다. 전략은 우연을 이긴다. 6. 결국 부를 유지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다. 돈을 벌어도, 돈을 지켜도, 투자를 잘해도 학습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진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환경이기 때문이다. 환경이 변하는 속도보다 사고가 느리면 부자는 곧 가난해진다. 그러나 사고가 환경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선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배움을 놓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늘 책이 있었고 회의실에는 늘 질문이 있었으며 내 머릿속에는 늘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이것이 내가 기업을 지키고 나라의 산업을 지키고 가문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평생 배우는 사람만이 평생 부를 가진다. 25살에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돈을 잃는 것은 큰일이 아니지만 사고를 잃는 것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부는 돈이 아니라 태도와 원칙, 사고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나는 평생의 경험으로 확신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이유를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평생을 바쳐 기업을 키우고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도전하며 다시 일어섰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굴복하게 된다. 상사의 기분에 굴복하고 고객의 요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시선에 굴복하고 심지어 자신의 욕망에조차 굴복한다. 그러나 부는 당신에게 가장 강력한 갑옷을 제공한다. 거절할 수 있는 힘이라는 갑옷. 나는 그 힘을 얻기 위해 평생을 걸었다. 1. 부의 목적은 사치가 아니라 존엄이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의 부산물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 진짜 목적은 단 하나. 존엄을 지키는 삶이다. 당신이 원치 않는 사람과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지 않아도 되는 삶,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받지 않는 삶. 이것이야말로 부자가 얻는 가장 값비싼 특권이다. 나는 임직원들 앞에서 종종 이렇게 말했다. 돈은 당신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진짜 부는 당신에게 품격을 준다. 2. 부를 유지하려면 탐욕이 아니라 절제를 배워야 한다. 돈을 벌면 사람들은 들뜨기 쉽다. 성공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무적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 반대였다. 돈이 늘어날수록 나는 더 조심했고 자본이 커질수록 나는 더 절제했다. 왜냐하면 부를 파괴하는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 자신의 탐욕과 자만이기 때문이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성공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성공은 멈춘다. 부의 성장은 겸손, 절제, 인내, 학습이라는 4가지 기둥 위에 서 있다.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부는 무너진다. 3. 진짜 부자는 돈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사람이다. 나는 많은 부자들을 보아왔다.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성공으로 부를 얻었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모두 잃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돈을 벌었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다. 반대로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절제하며 부를 만든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는 단순한 운의 결과가 아니라 축적된 사고와 태도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을 통틀어 단 한 번도 운으로 부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얻은 부는 신뢰, 판단, 학습, 절제, 기다림이라는 요소의 결과였다. 4. 돈은 결국 당신의 그릇을 시험한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돈은 사람을 드러낼 뿐이다. 자만한 사람에게 돈이 생기면 더 자만해지고 소비에 약한 사람에게 돈이 생기면 더 낭비하게 되고 두려움에 약한 사람에게 돈이 생기면 더 불안해진다. 그러나 원칙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생기면 그 원칙은 더 강해진다. 나는 두 아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넘기지 마라. 왜냐하면 돈은 칼과 같기 때문이다. 칼은 요리를 하는 데도 쓰이고 스스로를 해치는 데도 쓰인다. 돈도 마찬가지다.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는 무기가 되고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된다. 5. 끝으로 부의 가장 큰 의미는 다시 시작할 힘을 갖는 것이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다. 사업이 실패하기도 했고 위기를 겪기도 했고 세상의 변화로 흔들릴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다. 돈 때문에 절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사고방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나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진정한 부는 사라지지 않는 능력, 흔들리지 않는 태도, 잃어도 잃지 않는 원칙이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부자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그 사람이 바로 어떤 폐허 위에서도 다시 제국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